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초중고 학창 시절 제가 가장 싫어하던 시간은 바로 글짓기 시간이었어요. 선생님께서 주제를 내주신 뒤에 글을 쓰라고 하면 뭘 어떻게 쓸지 몰라서 머리만 싸매고 있다가 결국 한 줄도 쓰지 못하고 백지로 종이를 냈던 적이 몇 번 있었죠. 그럴 때마다 선생님께 야단을 맞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런 제가 최근 정말로 어이없는 일을 당했는데요. 그 일을 당하고 보니 저도 모르게 그만 그 싫었던 글쓰기를 하려고 손에 펜을 쥐고 있더군요. 그런 걸 보면 학창시절 저는 하루하루가 평범한 나날들이었고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뭔가가 없어서 글을 쓰는 게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숙제도 아닌데 글짓기를 자청해서 글을 쓰려고 합니다. 최근 저에게 일어난 스펙터클한 글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 살지만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강원도 어느 깡시골 마을에서 자랐어요. 외할머니는 쪽진 머리에 비녀를 하고 밭일을 너무 많이 해서 허리가 반은 구부러져 있었죠. 외할아버지 역시 밭일을 너무 많이 해서 무릎 연골을 다 달아버려 거의 기어다니다시피 하셨고 발톱은 문드러져 거의 없어질 지경이었죠. 외할머니는 제 이름을 말자라고 지어주셨어요. 말을 말자 해서 말자라고 했다나요? 제 엄마는 강원도에서 떠들썩한 날라리 고등학생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에 저를 낳고 핏덩어리를 그대로 외할머니에게 맡긴 채 돈을 번다면서 보따리 하나 싸들고 서울로 가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이놈의 계집아이에 대해서는 내가 말을 말자, 말을 마라 하시다가 자연스럽게 저를 말자라고 부르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 이름이 말자가 되었다나요? 아무튼 외할머니는 저를 엄청 미워하셨어요. 네 엄마가 싼 똥을 왜 내가 치워야 하냐? 이 계집애 왜 세상에 태어나서 나를 힘들게 해? 하면서 제가 8살이 되던 해에 제 손에 호미를 쥐어주셨어요. 저는 외할머니를 따라 밭에 나가서 일을 했죠. 일은 죽어도 하기가 싫어서 나 밭일 싫어. 안 할 거야. 일 안 할 거면 밥 먹지 마라. 집에도 들어오지 말고 네 엄마 찾아가라. 나도 힘들어 죽겠다. 외할머니는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정말로 밥을 주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저도 밥을 굶어가며 버텼죠. 배고픔 따위가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이에요. 외할머니와 그렇게 기싸움을 했지만 결국 제가 백기를 들고 말았죠. 눈물을 펑펑 흘리며 밭일을 했어요. 그럼 외할머니가 밥을 주는데 밥을 줄 때도 곱게 주시는 법이 없죠. 꼭 개밥그릇 던져주듯 밥그릇을 던져주시면서 고아원에 안 보내고 키워준 걸 감사하게 생각해. 눈물 콧물 쏙 빼며 밥을 먹으면서 저는 속으로 이를 갈았죠. 중학교만 졸업해봐라. 내가 여기 있나. 반드시 여길 떠날 거야. 하고요. 하지만 외할아버지는 달랐어요. 외할머니 몰래 저를 많이도 챙겨주셨죠. 삼계탕을 끓이면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 앞에 준 닭다리 2개 중에 1개를 저에게 주기도 하시고 장날이면 시장에 가서 과자도 사다 주시고 옷도 사다 주시고 긴 머리에 꽂으라고 핀을 사다 주기도 하셨죠. 한 번은 장날에 외할아버지가 사온 핀을 외할머니가 보시고선 저 영감탱이 하는 짓 좀 봐. 40평생 산 지 마누라한테는 핀 1개도 안 사주더니 어미도 없는 외손녀는 뭐가 이쁘다고 핀까지 사다 주고 난리야? 돈이 썩어나? 다시는 사오지 마라. 애벌은 나빠진다. 하시면서 제 머리에 꽂아진 핀을 뽑아 휙 마당에 던져버리셨죠. 외할머니의 폭언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드디어 제가 이 시골을, 외할머니를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저는 전교생이 30명인 중학교를 졸업하고 산업체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 3월 입학식을 기다리고 있었죠. 외할머니의 품을 떠나 자유를 얻고 게다가 돈도 벌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제 오랜 꿈이 산산조각 부서지고 말았죠. 뜬금없이 엄마라는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긴 생머리에 치마 정장에 세련된 화장을 하고 높은 구두를 신는 엄마. 아가씨인 줄 알았어요. 태어나 처음 만나는 엄마는 너무나 이뻐서 환상 그 자체였어요. 텔레비전에서 본 탤런트가 우리 집에 온 줄 알았어요. 엄마가 너무나 젊고 이뻐서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는데 외할머니가 쌀이 빗자루를 들고 나와 엄마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어요. 이 미친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장 꺼져 이년아. 썩을 년. 제 새끼 낳아놓고 나더러 키우래? 이 천하의 몹쓸 년. 외할아버지는 흥분해 있는 외할머니를 말리고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와서 저에게 한마디씩 하셨죠. 이제 말자는 좋겠다. 엄마 와서. 이제 호미질도 안 하고 도시 가서 멋지게 살겠구만. 그렇게 온 동네가 떠나갈 듯 엄마는 신고식을 하고 밤이 되었어요. 엄마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내가 네 엄마야. 넌 이름이 뭐야? 저는 퉁명스럽게 답을 했어요. 말자. 김말자. 엄마는 제 이름을 듣자마자 화를 냈어요. 뭐? 말자? 세상에 엄마가 없다고 네 외할머니는 이름을 이따위로 성의 없이 지어놓았대? 저는 반항심이었을 거예요. 엄마가 좋으면서도 아직 다가가기에는 그 긴 세월이 좁혀지질 않았죠. 내 이름이 어때서? 내가 말자든 길자든 뭔 상관인데. 대체 당신이 뭔데? 내 이름을 가지고 촌스럽다고 하는데. 당신은 엄마도 아니야. 딸이 17살인데 이제야 뻔뻔하게 나타나서 큰 소리야. 엄마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으면서 자식을 눈칫밥 먹이고 호미질을 시켜. 저는 그동안의 서러움이 물밀듯 밀려와 펑펑 울었어요. 엄마를 엄마라 부르지 않았어요. 엄마도 펑펑 울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더군요. 누군 안 억울하니? 누군 이렇게 살고 싶어 산 줄 알아? 자식 떼어놓고 서울에서 마음 편하게 산 줄 알아? 너 때문에 너랑 편하게 살려고 개처럼 일해서 돈 모았다고. 엄마도 힘들었다고. 누가 돈 벌지 말래? 나를 데리고 갔어야지. 나랑 함께 살면서 돈 벌어도 되잖아. 꼭 나를 이 시골에 버리고 가야 했어? 아니라니까. 널 버린 게 아니라고. 널 편하게 자라라고 외갓집에 맡긴 거야. 너랑 같이 있으면 엄마가 돈을 벌 수 없잖아. 어린 피덩이를 업고 어떻게 일을 하니? 저는 그래도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엄마 겨우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린 나이에 널 낳았어. 아빠는 같은 학교 동급생이었는데 널 가졌다고 하니까 믿지 않더라. 아는 척도 하지 말래더라. 근데 너도 알다시피 외할아버지도 외할머니도 가난하잖아. 널 키우려면 돈 있어야 하잖아. 그래서 생각 끝에 외갓집에 널 맡기고 서울로 간 거야. 서울 가서 악착같이 돈 벌어서 우리 딸 호강시켜줘야 한다고. 그래서 엄마 기술 배웠어. 엄마 미용사야. 부지런히 일해서 빌딩도 사고 우리 딸 대학도 보내주고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해주려고. 그게 17년이 걸린 거야. 그래서 이제야 널 데리러 온 거야. 근데 엄마 얘기도 들어보지 않고 무작정 엄마한테 이럴 거야? 이제 엄마가 살만하니까 너 데리고 갈 거야. 그간 못해준 거 다 해줄 거야. 이 엄마가. 그렇게 저는 엄마를 따라서 서울로 가게 되었어요. 외할아버지가 펑펑 우셨어요. 외할머니도 저에게 미운정 고운정이 그간 드셨던지 자신의 머리에 꽂고 있던 비녀와 손가락에 끼고 있던 쌍가락질을 주면서 그러시더군요. 혹시 돈 필요하면 팔아서 써라잉. 잘 살아라잉. 그 순간 외할머니의 눈에 고여있던 눈물을 보면서
저는 그간 외할머니를 미워했던 원망이 싹 가셨어요. 그렇게 외할머니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면서 저는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의 인생 제2막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를 진학했는데 시골 학교에서는 공부라는 것을 해본 적도 없고 학원이라는 것을 다녀본 적도 없어서 선행학습이 무엇인지도 몰랐죠. 그러니 당연히 성적은 바닥일 수밖에요. 넌 공부를 안 한 거니? 못 한 거니? 당연하지. 엄마 딸인데. 외할머니가 그러더라. 엄마도 전교 꼴등했다고. 그럼 넌 뭐에 관심 있어? 뭘 하고 싶어? 저는 외할머니가 준 비녀와 쌍가락지와 할아버지가 가끔 장에서 사다 준 핀을 엄마에게 보여주었어요. 나 이런 거 만들어 보고 싶어.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담임 선생님과 상의를 했죠. 그 결과 특성화 고등학교에 주얼리 학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는 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죠. 저는 학교를 열심히 다니면서 보석 디자인 산업기사 자격증을 따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액세서리 회사에 당당히 합격을 했죠. 열심히 일 배워서 제 이름을 건 가게를 내는 게 꿈이었어요. 저는 열심히 회사를 다녔어요. 그러다 주얼리 공모전에서 입상을 하게 되었죠. 그 후 용기가 생기고 욕심도 생겨서 제 이름을 건 액세서리 가게를 창업해도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는 제 공방 겸 상품을 판매할 가게를 보러 다녔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저를 위해서 악착같이 돈 모아 빌딩을 사뒀는데 뭐하러 남의 상가를 보러 다니냐고요. 내 힘으로 할 거라니까. 엄마 도움 없이 내 힘으로 가게를 열 거라고. 그러니까 제발 관심 꺼주세요. 이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사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엄마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였어요. 엄마는 늘 저를 아기 취급하셔서 만약 제가 엄마 건물 안에 가게를 차린다면 분명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서 제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간섭을 하실 게 뻔하거든요. 제가 정말로 해보고 싶은 사업에 엄마가 자꾸 태클을 걸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에 저는 이런지야 거절을 한 거죠. 게다가 엄마도 조만간 자신의 건물로 미용실을 옮길 거라고 하는데 안 봐도 비디오죠. 제 가게를 마치 엄마 미용실 드나들 듯 할 게 물을 보듯 뻔하잖아요. 저는 제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 건물 상가에 액세서리 가게 겸 공방을 열었어요. 순수하게 제가 디자인한 액세서리만 판매하는 가게죠. 디자인은 제 전공이라서 늘 신이 나서 작업을 했고 그 디자인을 보러 오는 손님들이 구매까지 이어질 때는 정말 쾌감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사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묘미를 느끼면서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강원도 깡시골 소녀가 어엿한 사장이 되었고 그런 저에게 어느 날 사랑도 찾아왔어요. 말쑥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제 가게에 커플링 반지를 맞추러 왔어요. 여자친구는 데려오지 않고 혼자 왔더군요. 당연히 여자친구에게 서프라이즈를 하나 보다 생각을 했죠. 커플링 반지를 추천해주고 기분 좋게 구매를 하고 갔는데 이 남자가 커플링 반지를 가지고 다시 제 가게를 온 거예요. 저 여자 반지가 좀 작아서 그러는데요. 늘릴 수 없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또 작업을 해야 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자친구를 직접 가게로 데리고 와서 사이즈를 측정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이 말쑥한 남자가 그러더군요. 저 사실 이 반지는 여자친구에게 줄 선물이 아니라 엄마에게 줄 반지거든요. 엄마가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시라 올 수가 없어서요. 어떻게 안 될까요? 모자끼리 커플링을 맞추는 손님은 처음인지라 신선했죠. 게다가 커플링 반지에 각인까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 가게에서는 각인을 따로 하지 않는다고 하니 레이저 각인을 하는 곳을 찾아서 반지에 글을 새긴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잘생긴 남자가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남다르다니 순간 저는 이 남자에게 반해버려서 곁에 다가가려고 애를 썼죠.
그러고는 이 남자와 썸을 타게 되었어요. 그렇게 연락처를 주고받고 가끔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었는데 이 남자 며칠간 연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었어요. 어떡할까? 무작정 이 남자 앞을 찾아갈까? 여러 생각들을 하던 중에 남자와 연락이 됐죠.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반가웠어요. 왜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다짜고짜 쏘아붙였죠. 그랬더니 이 남자가 기운 없는 목소리로 사실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치르느라 정신이 없어서 연락을 못했네요. 미안해요, 말자씨. 뭐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셨다고요? 왜 저한테 연락 안 하셨어요?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저도 인사를 드렸어야죠. 말자씨한테 연락할까 고민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오래 한 사이도 아닌데 괜히 불편해할까 봐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나 서운했어요. 저는 찬영 씨하고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찬영 씨는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였어요?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한 거였어요? 저 정말 서운해요. 하고 서운함을 드러냈죠. 그랬더니 이 남자가 쑥스러워하면서 한다는 말이 저도 말자씨 좋아하는데 많이 좋아하는데 말자씨 생각이 어떤지 잘 모르니까요. 라고 수줍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기회라 생각하고 절 좋아한다고요? 저는 찬영 씨 더 많이 좋아하는데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사귈까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저는 홀어머니를 잃고 세상에 혼자 남은 남자친구의 곁에 있어줘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죠. 남자친구는 엄마에게도 잘하고 저에게는 더 잘했죠. 가게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하면 의뢰 저를 집까지 바래다주고 제가 원하는 걸 어찌 그리도 잘하는지 보고 싶은 영화를 같이 보러 가주고 마트의 장도 함께 봐주곤 했죠. 무엇보다도 남자친구는 제 어린 시절 시골 생활 얘기 듣는 걸 좋아했어요. 찬영 씨는 호미로 김 매는 거 안 해봤죠? 쪼그리고 앉아서 호미질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밭에 나는 잡초들을 호미 하나로 다 해결해야 하는데 이 잡초라는 놈은 뽑고 나면 그 자리에 또 생기고 시골에 살 때는 그 잡초 때문에 여름을 엄청 싫어했었어요. 제가 시골 얘기를 하고 있으면 찬영 씨는 그랬죠. 난 도시에서만 살아서 그런가? 어찌 그런 시골 생활 얘기가 듣기 좋지? 그래서 김말자라는 이름도 촌스럽지 않고 정이 간다니깐? 남자친구는 잘생기고 매너도 좋을 뿐만 아니라 학벌도 좋았죠. 이 사람은 컴퓨터 회사를 다니다가 저처럼 독립해서 창업을 한 케이스죠. 이걸 인연이라고 해야 할까요?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면서 놀랐던 게 남자친구의 사무실이 바로 제가 일하는 액세서리 가게와 같은 건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액세서리 가게에 엄마와 커플링을 하러 왔던 게 본인 사무실을 연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였다고 하더라고요. 건물이 15층인데다가 여러 사무실들이 있기 때문에 업체들 간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 사무실과 같은 건물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저는 깡시골 출신에 고졸에 내세울 거 하나 없어서 남자친구와 말이 안 통할 것 같았지만 남자친구는 모든 걸 제 눈높이에 맞춰주었죠. 대학 졸업장? 그게 뭐 별거야? 지금이라도 가면 되지. 나는 말이야, 대학 졸업장 그딴 거 하나도 중요치 않더라. 나는 순수하게 사람 그 자체만 봐. 그렇게 남자친구와 저는 순식간에 뜨거워졌고 말이 너무나 잘 통했어요. 그렇게 남자친구를 만난 지 5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하루는 남자친구가 엄마를 찾아가서 따님, 제가 책임지겠어요. 말자와 결혼을 허락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남자친구의 박력 있는 모습에 엄마도 좋다곤 하셨지만 그래도 연애 기간이 짧지 않냐면서 결혼은 좀 늦추라고 엄마는 그러셨죠.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그런데 남자친구는 어차피 헤어질 일 없을 텐데
결혼식 빨리 해치우는 게 낫지 않아? 그러더군요. 그렇게 남자친구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저의 예비 남편이 되었고 결혼식을 언제 어디서 할까 얘기를 주고받던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리고 주말이면 예비 남편과 저는 결혼식 준비를 위한 품을 팔러 다녔죠. 그날도 주말이라서 예비 남편과 저는 예식장들을 둘러보러 돌아다녔는데 역시나 주변 사람들 얘기처럼 예식장 구하기가 쉽지 않더군요. 예식장 몇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예비 남편과 차분하게 앉아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죠. 여러 얘기들을 하던 끝에 예비 남편이 문득 이런 말을 하더군요. 예식장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네. 우리 그러지 말고 장모님 건물 옥상에서 스몰웨딩 할까?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근데 어쩌지? 엄마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건물 팔아버렸어. 맞아요. 엄마는 목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갑자기 건물을 처분해버렸죠. 그런데 제 얘기를 듣고 난 예비 남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갑자기 왜? 무슨 급한 일이길래 건물을 처분해버린 거야? 그럼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대체 뭐가 안 된다는 건지 예비 남편이 엄마 건물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가볍게 대충 설명을 했죠. 엄마가 누구에게 빚진 게 있어서 그걸 갚으려고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이외에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목돈이 필요하대. 그래서 건물을 팔게 되셨어. 그땐 남자친구가 왜 그러는지 영문을 몰랐어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예비 남편 얼굴이 똥 씹은 표정이 되어서는 데이트 중간에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휴대폰도 꺼져 있고 그 뒤로도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사무실 문도 굳게 닫혀 있었죠. 그러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예비 남편이 제 가게로 찾아왔더군요. 저는 너무나 반가웠어요. 뭐야? 대체 왜 연락이 안 된 거지?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무슨 일이 있으면 있다고 말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데? 그렇게 저는 갑자기 가게로 찾아온 예비 남편에게 다급히 따져 물었죠. 그런데 예비 남편은 뚱한 표정으로 거두절미하고 저에게 딱 한마디 하더군요.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하자. 이 말 하려고 왔어. 뭐 이런 얘기 문자로 딱 보내도 되는데 내가 말이야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잖아.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려고 얼굴 보면서 말한 거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남자친구는 마치 자신이 엄청난 예의를 갖춘 사람인 양 얘기를 하는데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침 엄마가 저에게 볼 일이 있어서 제 액세서리 가게로 오셨죠. 아침부터 상의할 게 있다면서 오신다고 했었거든요. 가게 안에 들어선 엄마는 저와 남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알아채고 물어보셨어요. 무슨 일이야? 너희들 무슨 일 있는 거야? 밖에서 얼핏 들어보니 심상치가 않아 보이는데 싸운 거야? 아휴, 결혼식 준비하다 보면 다들 그렇다더라. 그걸 가지고 뭘 또 헤어지네 만에 그러는 거야. 엄마, 이 사람이요. 결혼 없는 걸로 하재요. 저와 결혼 안 하겠다는데요? 제가 놀란 것보다 엄마는 더 놀라하셨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보게, 이게 다 무슨 소린가? 말자 얘가 지금 한 얘기가 다 진짜야? 정말이야? 그러자 예비 남편 이 싹수 없는 놈이 엄마에게 대드는 거예요. 아줌마 같으면 미정원이나 하는 홀어머니, 심지어 그 홀어머니가 빚까지 져서 건물을 팔아먹을 정도로 망했는데 그따위 집안에 장가가고 싶겠어요? 제가 왜요? 재수없는 집안에 장가가서 제가 평생 노예처럼 살아야 할 이유 있을까요? 예비 남편의 말에 엄마는 기가 막혀하며 되물었죠. 빚까지 졌다니? 내가?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자네 어디서 무슨 얘기 들은 거야? 대체, 내가 납득이 가게 설명을 좀 해봐. 말자가 그러던데요. 엄마가 누구한테 돈 갚을 게 있다고 건물 판 거라고요?
말자한테 물어보세요. 하면서 남자친구가 제게 물었죠. 야, 말자야, 네가 얘기해봐. 네가 그랬잖아. 엄마가 누구에게 빚진 게 있어서 그걸 갚으려고 건물을 급하게 팔았다고. 그리고 또 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목돈이 필요했다나. 암튼 나는 이런 집구석에는 장가 안 간다. 두 모녀에게 손 털고 싶어. 엄마와 저는 이 예비 남편을 어이없게 바라보았죠. 이 예비 남편은 그동안 우리 모녀에게 적선이라도 했었다는 듯 얘기를 덧붙이더군요. 너희 모녀 정말 재수없는 거 알아? 그나마 이 건물이라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봐줬는데 참 어이가 없어서. 야, 김말자, 막말로 네가 뭐 볼 게 있냐? 학벌이 있어? 그렇다고 아버지가 있어? 아참, 아버지 얼굴도 모른다고 했지? 집안도 거지 같고 말이야. 이름은 또 말자가 뭐야, 말자가? 그나마 건물 하나 있어서 사람 대접해줬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네. 아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너한테 고맙다고 해야 하나? 결혼 전에 이 중요한 얘기를 해줘서? 엄마는 예비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그러고는 얘기를 하셨죠. 자네 우리 딸과 결혼한다고 한 게 엊그제야. 행복하게 해준다더니 근데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알던 내 사이 아니지? 아닌 거지? 그러자 예비 남편이 엄마의 손을 뿌리치면서 그러게 누가 이 건물 팔래? 당신이 건물만 안 팔았어도 이런 일 없었잖아. 당신 딸 눈에서 눈물 나는 일은 없었잖아. 저는 이제야 머리가 돌아갔어요. 저는 예비 남편에게 확인을 하기 위해 물었죠. 너 이 건물이 우리 엄마인 거 알고 접근한 거야? 그랬던 거야? 예비 남편은 그렇다는 듯 대답 대신 콧방귀를 끼며 서 있더군요. 저는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랑 같이 반지한다는 것도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지? 이제야 머리가 돌아가냐 김말자? 그래 그렇다. 이 건물 아니면 내가 왜 너한테 그러냐? 네가 얼마나 뻐기고 다녔으면 액세서리 가게 하는 젊은 여자가 어디 건물주 딸이라더라 하는 소문이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한테 싹 퍼졌겠냐? 오죽했으면 경비실 아저씨가 다 알고 나한테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너한테 접근한 거야. 안 그러면 박세계 이름까지도 형편없는 너랑 왜 사귀겠어? 무남동녀여서 이 건물 내 거 될 줄 알았더니만 재수 똥 밟았네. 엄마는 막말을 하는 예비 남편의 멱살을 잡았어요. 이런 미친놈을 봤나? 야, 너 말이면 다야? 그러자 예비 남편이 엄마의 손에 뿌리치더군요. 엄마의 몸이 휘청거렸어요. 아이씨, 이거 안 놔? 더러운 손으로 지금 어딜 만지는 거야? 하면서 예비 남편은 자신의 옷을 툭툭 털며 가버리더군요. 며칠 동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이 자식을 어떻게 해야 제 분이 풀릴지 감이 잡히질 않았죠. 그런데 이놈이 저와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제 눈에 띄는 겁니다. 이놈 사무실과 제 가게가 같은 건물이라서 보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엄마 건물에서조차 그놈이랑 마주치니까 정말 속이 뒤틀리더군요. 저야 엄마가 이 건물을 팔고도 엄마가 그대로 미용실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미용실에 엄마를 보러 가기도 하고 또 이 건물에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어서 드나드는데 대체 이놈은 왜 엄마 건물에 자주 드나드는지 이해가 가질 않더군요. 우연히 한두 번 부딪힐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우연히 서너 번 마주치니까 확 짜증이 나는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헤어진 여자친구 엄마가 이 건물에서 미용실하고 있는 거 뻔히 알고 있을 텐데 이 인간은 무슨 생각으로 이 건물을 드나드는 걸까요? 그 속내가 정말 궁금하더군요. 뭐야? 왜 이 건물에 자꾸 어슬렁거리는데? 난 너를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다시는 여기 나타나지 마. 너 뭐 잘못 먹었니? 내가 너 같은 년한테 미련 남아서 여기 오는 줄 아냐? 이 건물 새 주인 꼬시려고 여기 어슬렁거리는 거야. 내가 정보를 입수했거든. 새 건물주가
새로 생긴 여기 1층 카페에 가끔 오거든. 그때 딱 우연처럼 운명을 만들려고. 꿈도 크시네. 그런데 네가 이 건물 새 주인을 정말 알아? 어떻게 아는데? 라고 물었죠. 그러자 하는 말이 내가 다 조사를 했다니까. 하면서 그간의 얘기를 솔직하게 하더군요. 네가 이 건물주 딸이라는 거 알고 내가 얼마나 공들였는지 너 알지? 그런데 이제 와서 예비 장모가 빚지고 거기다가 건물까지 팔았다고 하니 내 기분이 어떻겠냐? 진짜 내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늘이 원망스럽더라. 그 현실이 믿어지지 않더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네 엄마가 건물을 팔았다는 얘기를 너한테 듣자마자 바로 등기부등본에 확인하러 갔지. 정말이더라. 네 말대로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바뀌었더라고. 그때 정말 나 열받아서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 이 남자는 그렇게 저와 헤어지고 나서 돈 많은 여자를 어디서 어떻게 다시 물을까 고심 중이었더래요. 그러다 갑자기 머릿속에 뭔가가 스쳐 지나가는데 그건 바로 등기부등본에서 봤던 새 주인 이름 3글자더래요. 김서현.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 이름이더래요. 그리고 마음을 먹었더래요. 새 건물주를 꼬시기로요. 작정을 하고 새 건물주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연찮게 1층 카페 주인으로부터 건물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나한테 20대 어린 여자 꼬시는 건 일도 아니야. 네가 내 실력 더 잘할 거 아니야. 근데 너 이거 아냐? 내가 이 건물주랑 사귀게 되면 말이야. 첫 번째 하고 싶은 일이 뭔 줄 알아? 내가 그걸 왜 알아야 되는데? 알아둬라. 나중에 후회 말고. 바로 네 엄마 여기서 미용실 못하게 내쫓을 거야. 두고 봐. 내가 하나 못하나. 꼭 나의 계획이 이뤄질 테니까 두고 봐. 라고 의기양양하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 자신도 모르게 그만 박장대소를 하고 웃어버렸지 뭡니까. 자료조사 제대로 한 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저번엔 이 건물 주인이 우리 엄마이고 우리 엄마에게는 자식이 나 하나라는 것까지 잘도 알아냈던데 왜 이 건물의 새 주인인 김서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아직 안 됐을까? 시간이 부족했나? 왜? 사업이 바쁘신가? 그렇게 느려 터져서 건물주 애인 잡을 수 있겠어? 너보다 더 똑똑한 놈이 채가겠다. 아서라, 내가 너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서 뒤돌아가려고 하더군요. 저는 당당히 이 사람 앞에 저의 등기부등본을 꺼내서 보여주었죠. 하지만 이 사람은 보려고 하지도 않고 가려고 하더군요. 나 너 같은 애랑 노닥거릴 시간 없어. 네가 할 길 가. 저는 코앞에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약을 올리듯 말을 했죠. 네 인생이 불쌍하고 답답해서 내가 미리 팁 주는 거야. 이 건물주가 바로 나야. 내가 김서연이라고. 이놈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는 눈알만 대굴대굴 굴리더군요. 그러더니 저를 빤히 보는 겁니다. 이때다 싶어서 또 얘기를 던졌죠. 이 건물 내가 엄마한테 산 거야. 네가 말한 이쁘고 어린 20대 여자가 바로 나라고. 카페 사장이 나보고 어려 보인다고 해서 농담조로 저 25살이요 라고 한 건데 1층 카페 사장이 진짜 나를 20대로 착각했나 보네? 라고 말하면서 배꼽을 잡고 웃었죠. 이놈의 두 눈이 정말로 동그래져서는 책을 재차 묻더군요. 뭐라고? 김서영이 너라고? 설마 네 이름은 김말자, 촌스러운 김말자잖아. 여기 건물주 이름은 김서연이구만. 야, 넌 나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내가 좋냐? 날 못 잊어? 개명했다. 왜? 사실 저는 외할머니가 일방적으로 지어준 이름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죠. 요즘 세상에 말자라는 이름이 어디 있어요. 촌스러운 이름 때문에 한때는 가명을 쓰고 다녔죠. 남의 옷을 입고 다닌 거나 다름없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엄마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요즘은 개명을 많이들 한다더라. 그러지 말고 이참에 아주 개명해버리자. 엄마가 장명소에서 새 이름을 받아와 개명 신청을 했고 생각보다 개명 절차가 빨리 이뤄져서 매매 계약서를 쓸 때에는 김서연이란 이름으로 바꿀 수가 있었죠. 저는 예비 남편한테 바뀐 김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서프라이즈하고 싶어서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예비 남편이 저를 버리는 바람에 그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제 이야기 속에 의문점이 생길 거예요. 엄마가 왜 뜬금없이 건물을 매매하게 됐는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풀어가자면 먼저 엄마의 오래된 애인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네요. 철없는 고등학생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와 행복하게 살기 위해 돈을 벌러 도시로 나가야만 했던 엄마. 그런 엄마의 머릿속에는 빨리 돈을 벌어 아이와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먼저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젊은 혈기인데 왜 이성에 대한 호감이 없었겠어요. 엄마에게는 스티븐이라는 오래된 애인이 있죠. 이름에서 느껴지듯 엄마의 애인은 미국인이죠. 이 사람은 제가 엄마와 재회하기 전부터 엄마와 교제를 하던 분이셨어요. 스티븐은 한국에 들어와 유학학원에서 잠깐 일을 하려다가 눌러앉게 돼버린 거죠. 그러다 몇 달 전 미국 지사로 발령을 받게 돼서 이제는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엄마와 함께 미국으로 들어가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자고 얘기를 한 거죠. 엄마는 미혼모지만 스티븐은 이혼남으로 아들이 하나 있죠. 스티븐이 늘 엄마에게 그랬대요. 전처에게서 나온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연애만 하자고요. 아이에게 새로운 엄마가 갑자기 생기는 게 혼란을 줄 수 있으니까요. 엄마도 자식을 낳아본 입장이니 스티븐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아들도 성인이 되었으니 스티븐도 홀가분하게 엄마에게 프로포즈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엄마는 오랜 연인인 스티븐의 프로포즈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고 미국에 들어가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자는 스티븐의 프로포즈에 오케이라고 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신변을 하나둘 정리하던 중이었죠. 한국 사회는 결혼할 때 집안 환경이나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엄마는 저의 미래를 위해서 저에게도 저의 예비 남편에게도 말을 아끼고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한국 생활을 정리하면서 엄마가 가장 먼저 생각한 건 오랫동안 마음에 담고 있었던 고마운 분에 대한 마음의 빚부터 갚기로 한 거였대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스티븐의 누나에게 진 마음의 빚을 갚는 거였다고 해요. 스티븐의 누나는 한국인과 불같은 사랑에 빠져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에 정착해서 살았대요. 당시 남편분이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을 도왔대요. 그 고시원에서 엄마가 살고 있었는데 친한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서 그만 큰 빚을 떠안게 되었대요. 그런 엄마에게 스티븐의 누나가 무려 2년 동안이나 고시원 방을 돈도 받지 않고 밥과 반찬까지도 챙겨주었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엄마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는 친구의 배신감도 일찍 떨어뜨려내버리고 악착같이 일을 해서 돈을 모았더래요. 그러다 사정이 점점 좋아지면서 가장 먼저 스티븐 누나의 은혜를 갚기 위해 그동안 내지 못한 고시원 월세를 조금씩이나마 갚아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고시원비를 거의 다 갚을 즈음에 스티븐 누나에게 밥을 한 끼 사겠다고 했대요. 그간 신세진 빚을 갚으려고요. 나름 비싼 고깃집을 예약해서 고기도 먹고 술도 한 잔씩 마시면서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을 서로 나누었다고 해요. 사장님, 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만약 사장님께서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주지 않으셨으면 저는 친구에게 당한 배신 때문에 아마 욱하는 마음에 나쁜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사장님 덕분에 아직 세상이 따뜻하다는 걸 알았어요.
앞으로도 용기 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제 성의 좀 표현했어요. 하고 봉투를 내밀었대요. 그랬더니 스티븐의 누나가 밝게 웃으면서 고시원 월세 다 갚았으면서 또 무슨 돈이야. 왜 나를 야박한 사람으로 만들어. 돈은 됐고 내 동생 한번 만나볼래? 내 친동생도 한국에서 일해. 두 사람 잘 맞을 것 같은데 어때? 스티븐 누나는 남동생인 스티븐을 소개하더래요. 한국 유학학원에서 일하면서 한국 여자와 사랑에 빠져 한국에 놀러 앉았는데 와이프가 바람이 나서 결국 이혼을 하고 지금껏 수도승처럼 혼자 살고 있다고요. 동생의 모습이 너무 안쓰럽다면서 구제해달라고요. 그렇게 스티븐 누나의 소개로 인연이 닿아 엄마와 스티븐은 연인이 된 거라고 해요. 엄마는 스티븐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고 삶에 더 용기를 더 낼 수 있었다고 해요. 스티븐 역시 엄마를 의지하면서 한국 생활을 더욱 힘차게 했다고 해요. 스티븐의 누나는 자신의 동생을 만나준 것만으로도 됐다고 하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스티븐 누나가 평생의 은인이기 때문에 이번에 건물을 정리하면 그 은혜를 갖고 싶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더군다나 요새 고시원 사업이 예전만 못해서 스티븐 누나가 약간의 생활고를 겪고 있거든요. 스티븐의 누나는 엄마의 성의를 처음엔 무시했지만 엄마의 똥꼬집에 결국 두 손 두 발을 들었다고 해요. 저는 예비 남편에게 이런 앞뒤 사정을 얘기하지 않고 엄마가 빚을 갚는다고만 얘기를 했지 그 빚을 누구에게 갚는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엄마에게 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예비 남편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모를 수밖에요. 이 부분은 제가 감추려고 했던 게 아니라 엄마가 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예비 남편에게 말하는 걸 어색해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손가락질을 받는 미혼모인데 여기에 외국인 애인이 있다는 걸 알면 예비 남편이 혹시라도 엄마는 물론 딸인 저까지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까봐 결혼식까지 마무리된 뒤에 얘기를 하려고 기다렸던 거래요. 사실 엄마는 외국인과 사귀면서 좋지 않은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대요. 외국인 남자들은 한국에 있는 동안 잠시 만난 한국 여자들에게 진심이 아니라 엔조이 관계로 즐긴다는 등 그런 지저분한 얘기를요. 그것 때문에 엄마는 상처도 정말 많이 받았고 그래서 스티븐과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예비 남편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도 스티븐 얘기를 하려고 했다고 해요. 저는 어차피 스티븐과 엄마의 마음이 확실하고 미국에 가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거니까 말하지 못할 게 없지 않냐고 했지만 엄마는 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남녀 사이는 모르는 거다 하시면서 네 친아빠도 그랬어. 달도 따주고 별도 따줄 것 같더니 애 생겼다니까 자기 애 맞냐고 의심부터 하더라. 어디로 내뺄까 궁리하는 게 내 눈에 보이더라. 하면서 쓸쓸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설득을 하겠어요. 그저 엄마의 의견을 존중해드리고 엄마가 말하고 싶을 때까지 저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거죠. 그런 이유로 예비 남편에게 엄마가 빚을 져서 갚으려고 한다라고만 말한 건데 이놈은 자세한 사정도 모르고 정말 엄마가 엄청난 빚을 져서 건물을 팔게 된 건 줄 안 거죠. 덕분에 저는 쓰레기 같은 놈의 속내를 알아버려서 정말 잘 된 거죠. 엄마는 건물을 매매한 일부의 돈을 스티븐 누나에게 드려 은혜를 갚고 남은 돈의 일부는 저에게 주고 그리고 남은 돈은 미국으로 가져가려고 했다고 해요. 여기까지 엄마의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퍼뜩 좋은 생각 하나가 스치고 지나갔어요. 엄마, 그 건물 그냥 나한테 팔면 안 돼? 얼마 전에 내가 지인을 통해 들었는데 부모 자식 간이라도 무조건 증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매매도 가능하다던데?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 같던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자 엄마가 우리 딸이 돈이 있어? 그리고 엄마 건물 가격 만만치 않아 하시더군요. 엄마, 제가요 꽤 모은 돈이 있어요. 제가 악바리 딸이잖아요.
그리고 좀 부족한 돈은 대출 좀 받으면 되고. 됐다, 됐어. 부모 자식 간에 무슨 건물을 사고 팔어. 정없다. 엄마가 미국 들어가기 전에 그냥 꼬마 빌딩이라도 작은 거 한 채 사줄 테니까 그런 말은 하지 마라.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극구 반대했어요. 다른 건물 말고 엄마 건물을 갖고 싶으니 저한테 팔라고요. 엄마도 사람들한테 빚지는 거 싫어서 어떻게든 갚으려고 하면서 딸인 나라고 뭐 다르겠어? 아무리 친엄마라도 빚지는 건 싫다? 내 힘으로 떳떳하게 구매할 거란 말이야. 하고 우겼죠. 엄마는 처음엔 반대를 하다가 제 마음이 굳건해서 양보를 하지 않으니 결국엔 백기를 드시더군요. 우리 엄마 똥꼬집 유전자를 제가 그대로 받은 게 확인이 되었죠. 저도 결심한 건 무조건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이놈이 제 말을 믿지 않더군요. 그딴 액세서리 몇 개 팔아서 무슨 돈이 남냐? 내가 보니까 네 가게에 들락거리는 손님도 몇 명 없더구먼. 네가 이 건물 어떻게 사? 네가 한 말이지만 말이 안 된다는 생각 들지 않냐? 저는 또 혀를 차고 말았습니다. 넌 이 건물만 보이고 나는 보지 않았지? 그저 내가 엄마 잘 만나 잘 사는 여자인 줄 알았지? 그런데 김말자는 악발이거든. 내 이름을 걸고 내 자식 같은 액세서리들을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올려 팔았거든. 근데 대박이더라? 내 액세서리들이 베스트 순위에도 자주 들어. 게다가 내 새아빠가 미국 사람이잖아. 내 액세서리의 의미를 영어로 어찌나 잘 풀어서 설명을 남겨주는지 그것도 판매에 한 몫을 했지. 제 말에 이놈의 입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말을 이어나갔어요. 너 말이야. 미국 대형 쇼핑몰 같은 데서 순위권에 들면 얼마나 짭짤한지 모르지? 미국은 한국이란 인구수 자체가 다르니까 시장 크기도 다르거든. 이놈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얼굴빛은 거의 보라색으로 변하더군요. 예비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더니 바로 꼬랑지를 내리더군요. 말자야, 미안해. 아니,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실 나 너 많이 좋아해. 많이 사랑한다고. 다시 우리 예전으로 돌아가자. 지금 있었던 이 마음은 내가 아니야. 내가 잠시 잘못 생각한 거야. 제가 이럴 줄 알았죠. 엄마가 건물 팔았다고 내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딴 말이 먹히겠니? 내가 바보야? 내가 미쳤냐고. 너 같으면 속 보이는 놈하고 다시 시작한다는 게 가능하겠니? 네 인생 목표가 돈 많은 부모의 자식 만나서 편하게 사는 거라면 그런 여자 찾아서 도전해봐. 너라면 할 수 있어? 넌 잘할 거야. 파이팅! 이놈이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이런 일을 용서할 미련한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제가 한마디 했죠. 나한테 용서를 구할 시간에 냉수 마시고 속 차려. 그리고 돈 많은 순진한 여자나 꼬시러 가셔. 그리고 2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평소 사람 챙기는 걸 좋아하는 저는 저의 건물 경비실 직원분들에게도 종종 바카스를 드리면서 고생하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날도 바카스 한 박스를 사서 경비실에 인사를 갔는데 직원분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놈 나가게 됐어. 젊은 놈 하는 짓이 오죽했으면 내 아들뻘 되는 자식한테 우리 경비들이 이놈 저놈 했을까? 무슨 말씀이세요? 그놈이요? 누구 말씀하시는지. 그러자 경비실 직원분께서 저를 따라오라고 하더니 한때의 예비 남편이었던 그놈의 사무실 쪽으로 가더군요. 경비실 직원분은 그놈이 쓰던 사무실 현관문 사이에 꽂혀있는 종이들을 빼서 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하고 궁금해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세상에나 전기세며 수도세며 관리비까지 밀려서 독촉장들이 쌓여있던 거였어요. 불쌍한 놈, 컴퓨터 회사를 창업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일에 온갖 신경을 다 써도 모자랄 판에 돈 있는 여자들 꽁문이나 쫓아다녔으니 일에 몰두할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다 자업자득이죠 뭐.
경비실 직원분도 이놈을 오죽 한심하게 봤으면 저에게 그러더군요. 그놈이랑 헤어지고 속상했었지? 아니야. 내가 보기엔 100번 1000번 잘했어. 잘된 일이야. 아가씨가 착하게 살아서 그나마 여기서 멈춘 거지. 만약에 더 나아갔어 봐. 아이고, 더 생각하기도 싫어. 라고 하시더군요. 건물 내에서 생긴 소문이라면 작은 거라도 죄다 알고 있는 경비실 직원분은 저랑 그놈이 좋지 않게 헤어진 것도 알고 계셨더군요. 경비실 직원분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조금은 응어리가 져있던 제 마음이 뻥하고 뚫리는 것 같더군요. 사실 경비실 직원분이 그놈에게 제가 건물주 딸이라는 걸 말해버리는 바람에 그놈이 저한테 들러붙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비실 직원분에게 감정이 조금 있었는데 이분이 저에게 먼저 그놈이 저한테 그럴 줄은 몰랐어 라고 얘기를 꺼내주니 저의 사소한 감정도 다 날아가 버린 듯 했어요. 그놈이 창업한 컴퓨터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고 어느 날 제 몸집만한 상자 하나를 들고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나오더군요. 우연치 않게 멀리서 그 모습을 보는데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군요. 뭐 이제는 생판 모르는 남이라 굳이 아는 척할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한마디 하고 싶더군요. 윤찬영 파이팅! 이라고 외쳤더니 이놈이 뒤를 돌아 저를 보더군요. 저는 환한 미소를 지어보내며 엄지척을 날려주었죠. 그랬더니 이놈이 제가 절 용서한 줄 알고 손에 들고 있는 상자를 던져버리고 저에게 달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놈은 기회를 준다면 제 두 다리를 붙잡고 어떻게든 매달려서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곁을 내주지 않고 쏜 화살같이 도망가 버렸죠.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깨달은 게 많아요. 노력한 만큼 그 대가는 충분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는 것은 결국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늘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 전문 입시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40살 김진희라고 합니다. 이혼 후 지난 결혼 생활을 회상하면서 몇 자 적어볼까 하는 마음에 깊은 밤 펜을 들게 되었네요. 드라마에서 보면 간혹 막장 시댁이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이 나올 때면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현실에서도 저런 일이 일어났다고? 헤이, 아니야. 드라마니까 가능하지. 저건 분명 작가의 상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땐 결혼 전이라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믿었죠. 근데 이젠 알겠어요. 결혼을 하고 시댁이라는 게 있다 보니깐요. 그래. 드라마란 현실을 기반해서 쓰는구나. 막장 시댁 충분히 현실에서도 있어. 라고요. 그래서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제가 겪은 저의 막장 시댁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전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어요. 꿈이 법조인이어서가 아니라 별 생각 없이 그저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간 거였어요. 그런데 대학을 다니면서 철이 들었나 봐요. 고생하시는 부모님이 너무나 안쓰러워 내 용돈 정도는 내가 벌어서 써야지 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쉽게 하는 편의점이나 커피숍 아르바이트는 제 적성에 맞지 않았어요. 그러다 우연찮게 대학 내 게시판에 붙어있는 영수 입시 전문학원 영어 강사 아르바이트 자리를 보게 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운명이 절 그 학원에 데려다 놓았더군요. 원장님께서 저더러 강의를 재밌게 잘한대요. 진희 씨, 학원 강사 처음이라는 거 진짜야? 이상하네. 능수능란하게 너무 잘해. 비결이 뭐야?
혹시 영어 강사 과외받고 이 자리에 선 거 아니야? 예? 개인 과외라뇨. 원장님도 참. 제가 학생이었을 때 학교 영어 선생님, 또 입시학원 다녔을 때 배웠던 선생님들을 좀 참고해서 수업한 게 학생들에게 좀 먹혔나 봐요. 그렇게 전 영어 강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전공인 법학을 버리고 평생 직장으로 영수 입시 전문학원에 영어 강사로 눌러앉아 버렸죠. 제가 생각해도 저는 영어를 좋아하고 또 잘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즐겁고 보람도 크더라고요. 은근슬쩍 영수 전문 입시학원의 원장이 된 미래의 제 모습을 그려보기도 했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평생 반려자가 될 남편도 학원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어렴풋이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같은 학원에서 일하는 수학 선생님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진희 씨, 밖에 비 오는데 우산 없지? 이거 가지고 가. 내가 우산이 2개네. 하면서 비 오는 퇴근길에 우산을 휙하니 저에게 던져주질 않나? 또 어느 날은 도라지 가루를 친구 아버님이 직접 농사를 지어 방앗간에서 빻아오셨다면서 주는 겁니다. 진희 씨, 요새 기침 많이 하더라. 목 칼칼할 때 도라지 가루만큼 좋은 게 없어. 두고 먹어. 이런 행동은 완전 저를 여자로 보는 건데 수학 선생님에게는 욱하는 성격이 있더군요. 그래서 전 그리 수학 선생님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어요. 저에게 계속 호감을 표현했지만 받아주지 않았죠. 그러다가 수학 선생님을 남자로 보게 된 계기가 있었죠. 학원 원장님이 어느 한 강사들에게 불이익을 주었죠. 그러니까 그 강사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온갖 머리를 굴렸어요. 그런데 이때 수학 선생님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자신의 일이 아니라 방관할 수도 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신선하던지. 그때 수학 선생님을 남자로 봐버렸지 뭐예요. 사실 저는 제 나이 35이 넘도록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어서 평생 혼자 살려나?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그런데 저보다 2살 연하인 수학 선생님을 마음에 담아버린 겁니다. 같은 직장에서 부딪힐 일이 잦고 수학 선생님이 여러 차례 저에게 호감을 표시한 뒤라서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연인 사이가 되었죠. 하지만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롤러코스터에 버금가는 급물살이 몇 번이나 있었죠. 그 첫 번째 롤러코스터는 저희 부모님 직업에 대한 얘기였어요. 어느 날 데이트를 하다가 서로의 부모님 직업에 대해 말한 적이 있었죠. 수학 선생님의 아버지는 교직에 계신다고 하더군요. 아직 현역이시며 국어 과목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러고는 저에게 물었어요. 자기 아빠는 무슨 일해? 전 사실대로 얘기했죠. 우리 부모님은 야채 가게에 2분이 같이 일하시니까 출근도 같고 퇴근도 같으셔. 매일 함께 다니면서도 싸우는 걸 내가 못 봤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의 표정이 굳더군요. 기분이 몹시 상했죠. 저도 자존심이 있지. 부모님의 직업이 문제라면 헤어져도 좋다고 생각했죠. 양가 부모님 격이 안 맞네. 우리 아버지는 선생님이신데 뭐라고? 야채 가게? 노상에 앉아서 야채 다듬어 팔고 뭐 그런 거지? 저는 대꾸하고 싶지 않았어요. 수학 선생님이 쿨하게 이별을 고하길래 쿨하게 받아들였죠. 그런데 무슨 속셈인지 헤어진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수학 선생님이 미안하다며 다시 만나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며 거절을 했죠. 저의 문제로 이별을 했다면 다시 만날 수도 있지만 엄연히 부모님의 직업이 문제라서 헤어지자고 해놓고 또 벼랑간 다시 만나자고 하니 저로서는 쉽게 납득이 가질 않았죠. 이건 아닌 것 같아. 난 한 번도 우리 부모님 직업에 대해서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 근데 야채 가게 하신다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표정이 굳어버리고 얼굴색이 변하는 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헤어지자면서 다시 만나자고 하는 저희는 뭔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면서 얘기를 하더군요. 미안해.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건데 내 편견이었어. 너희 부모님은 충분히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괜한 나의 편견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놓칠 순 없잖아.
미안해. 내 생각이 짧았어. 하면서 수학 선생님은 눈물을 보이더군요. 그래요. 수학 선생님의 말처럼 한두 가지 직업에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학 선생님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다는데 숙이고 들어오는데 제가 고집 부릴 이유는 없죠. 그리고 저는 아직 수학 선생님을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었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수학 선생님은 저희 부모님에게 인사를 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싹싹하게 웃으면서 인사도 잘하고 예의에 어긋난 행동은 하지 않았죠. 상견례 자리에서 시댁 어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에게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에게도 깍듯이 예의를 갖추셨죠. 그렇게 저희 커플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신혼 초기에는 보통의 신혼부부들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알콩달콩 미래의 그림들을 그리며 우리는 행복했죠. 그리고 결혼한 지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군요. 은근슬쩍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나도 이제 학원을 차려서 운영해보고 싶은데 자기 생각은 어때? 경험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자본이 좀 딸리네. 그래서 말인데 처갓집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 장인 장모님한테 얘기 좀 해봐. 남편도 저와 같을 거라고 넌지시 생각은 했었어요. 모든 학원 강사들이 자신의 학원을 차려서 원장이 되는 로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좀 의아한데 어떻게 처갓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냐는 말을 태연하게 할 수가 있는지 그게 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은 지금 그럴 형편이 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딱 잘라 얘기를 했죠.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 친정 부모님께서 이제 야채 가게 오픈을 준비하고 계시거든. 가게 하나 오픈하려면 여기저기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근데 자식인 내가 이 상황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우리 학원 차린다고 도와달란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난 못해. 하고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야채 가게를 또 차린다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장인 장모님 야채 가게는 이미 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 뭐 2호점을 낸다는 얘긴가? 아, 내가 얘기 안 해서 자기 모르지. 지금 부모님이 일하시는 야채 가게는 본래 우리 부모님 가게가 아니야. 고모네가 운영하는 가게인데 고모부가 암 진단을 받으셨거든. 그래서 치료받으시는 동안 우리 부모님한테 맡긴 거였어. 우리 부모님한테 아주 좋은 기회거든. 내 가게를 차리기 전에 미리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라서 고모부 가게에서 지금 몇 년째 월급 사장으로 일하고 계신 거야. 근데 고모부가 최근에 완치 판정을 받으셨대. 이제 일하셔도 된다고 가게 다시 나오신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이제 고모부 가게에서 나와서 본격적으로 부모님 이름을 건 야채 가게를 내신다는 거야. 근데 자기처럼 은근 고모부 가게를 우리 부모님 가게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제 말이 끝나자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지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더군요. 뭐라고? 바지 사장이었어? 와, 얘가 나 꼭지 돌게 하네? 이거 엄연한 사기 결혼이야. 너 나 속인 거야? 이거 법적으로 걸면 너 구속감이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러는데 저는 당황스럽더군요. 두 눈을 껌뻑껌뻑거리다가 여보, 지금은 내가 영어학원 강사지만 대학에서 법을 전공했어. 법이라면 내가 당신보다 한 수 위야. 대체 뭘 사기쳤다는 건데? 뭐가 구속감이라는 건데? 정말로 뭐가 뭔지 모르는 저에게 남편은 설명을 하더군요. 난 네가 큰 야채 가게집 딸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결혼한 거라고. 솔직히 말해서 야채 가게는 절반 이상이 현금 거래 아니야? 우리 부모님도 그러더라. 시장에서 현금 도는 큰 야채 가게들이 사실은 실속 있는 집이라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너 다시 잡으라고 한 거야. 진짜 부자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검소해 보이는 거라면서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고? 뭐 고모부 가게? 와, 이게 정말 빡치게 하네. 그런 이유에서였군요. 그래서 남편은 헤어진 저에게 무릎까지 꿇으면서 재결합을 원했던 거였군요. 더 기가 막힌 건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결혼 전 저희 고모부의 야채 가게 주소를 알아내서 손님으로 위장해 가게까지 다녀가셨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모자라 아는 지인을 통해
고모부 야채 가게 인근에 사는 주민들을 수소문해서 진짜 가게가 잘 되는지 재차 3차 확인까지 했다더군요. 거기 시장통에 있는 야채 가게에 돈 잘 벌어. 야채랑 과일이랑 얼마나 신선하고 물건이 좋은데. 아침 7시에 문을 여는데 그때부터 손님들이 들락거리기 시작해서 오후 4시쯤 가봐. 야채며 과일이며 다 떨어져서 살 수가 없어요. 단골은 또 얼마나 많은데. 그 집 알부자라는 건 우리 동네 사람 중에 모르면 간첩이야. 소문이 자자해. 정말 살다 이런 반전은 처음 겪어봤어요. 사람이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요? 처음 저희 부모님께서 야채 가게를 한다고 했을 때 질색팔색을 하더니만 며칠 뒤에는 절 찾아와서 직업에는 귀천이 있네 없네 하면서 잘못했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야채 가게가 고모부 거라는 걸 알게 되자 저를 막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부모님께서도 변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평소 시댁에 가면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게 아무 일도 시키지 않던 시어머니께서는 갑자기 절 하녀대하듯 이것저것 시키기 시작하셨고 화장이 너무 짙다, 살 좀 빼라 등등 지적질까지도 서슴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명절이 다가왔어요. 저는 양가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할지 의논하자고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이번 명절엔 양가 부모님 선물 어떻게 할까? 지난번처럼 같은 선물 사서 양가에 보내기로 하자. 그랬더니 남편이 의논이 아닌 명령조로 답을 하더군요. 우리 부모님은 홍삼 제일 비싼 걸로 하고 너희 부모님은 바카스나 한 박스 보내. 그럼 됐지? 그 말을 듣는데 당황스럽더군요. 뭐라고?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웃자고 내뱉는 소리라도 그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지. 뭐? 웃자고 하는 소리? 내가 너랑 그런 얘기 주고받을 시간이 있는 걸로 보여? 진심인데. 너 출가 외인이야. 정신 차려. 어떻게 시댁이랑 친정 선물을 같이 하려고 그래? 그리고 네 입으로 그랬잖아. 네 부모님은 네가 10,000원 주면 20,000원으로 되돌려주는 분이라고. 그래, 홍삼 선물 드려봐라. 네 부모님 배로 너에게 선물 되돌려주려다가 가랑이 찢어지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울분을 참을 수 없더군요. 너 정말 어디까지 바닥인 거니? 넌 인성이라는 게 없는 인간이니? 너 아직도 그 말을 담아두고 있었어? 살다 이렇게 열받은 적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남편은 본인이 착각한 걸 제가 사기를 쳐서 결혼했다는 식으로 자꾸 몰아가서 제가 짜증이 나 이런 말을 뱉은 적이 있었죠. 야, 그래도 너네 집보다 우리 집이 더 돈이 많을걸? 우리 엄마는 내가 10,000원을 주면 20,000원으로 되돌려주는 분이야. 그때 제가 뱉은 그 말이 자존심이 상했는지 남편은 잊어버릴 만도 한데 잊지도 않고 저런 식으로 말하는 게 몇 번 있었어요. 쫌팽이 같은 인간. 허우대 멀쩡해서 왜 그 나이까지 모태솔로였는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그런 인간을 못 알아보고 결혼까지 한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어요. 하지만 전 끝까지 남편이 보는 앞에서 저의 부모님과 시부모님 명절 선물을 똑같은 홍삼 선물을 보내는데 성공을 했죠. 이렇게 남편이 저에게 함부로 대하고 저 역시 남편에게 들이받으며 싸우면서도 이혼을 못했던 건 하필 그때쯤 아이가 제 뱃속에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이를 아빠 없이 자라게 하기 싫어서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나름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런데 저의 참을성이 한계를 넘어버렸고 결국 이 결혼 생활을 더 유지할 수 없겠다고 결심하게 된 사건이 터져버렸죠. 제가 임신 6개월이 넘어갈 즈음이었어요. 저는 그때도 학원 강사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하루는 쉬는 시간을 이용해 엄마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더니 엄마가 감기에 걸리셨더라고요. 목이 잠겨 거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셨어요. 병원에 가시라고 했더니 먹는 한약이 있는데 양약을 왜 또 먹어. 약 지겨워. 뜨끈한 방에서 하루 푹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거야. 걱정 마라.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엄마 나이도 있는데 어떻게 약도 안 먹고 버티겠어요. 안 되겠다. 엄마는 왜 이렇게 날 걱정시키는데. 하고 저는 마침 다음 수업까지 1시간 정도 비어서 지갑에 있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들고 얼른 약국으로 달려가서 엄마 약을 사드리고 왔죠. 엄마는 도리어 제 걱정이었어요. 이거 사. 너 임산부야. 네 몸 아껴야지.
엄마는 괜찮다는데 기어코 약을 사서 여기까지 오고 그래. 하시면서 화를 내시더군요. 운동 삼아 이 정도는 하는 거라고 전 엄마를 안심시키고 학원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런데 외출하고 돌아온 저를 보더니 남편이 묻더군요. 너 어디 갔다 와? 쉬는 시간을 그냥 쉬라고 주는 게 아니야. 다음 수업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지.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를 했죠. 엄마가 몸이 편찮으셔서 약 좀 사드리고 왔어. 라고 말을 하고 제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이 쫌팽이 같은 인간이 약값이 얼마 들었냐며 꼬치꼬치 묻는데 기가 막혀서요. 이걸 대꾸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다가 약 사는데 몇십만 원 드는 것도 아닌데 뭘 그런 걸 물어봐? 10,000원만 썼다. 됐냐? 라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흥분을 하면서 저 혼자 떠들어대는데 혼자 보기 아깝더군요. 약은 자기 돈으로 사 먹어야지. 네 엄마는 10,000원 한 장도 없대? 너 오늘만 그런 거 아니지? 결혼하고 계속 그런 거지? 약 사다 준 거 보니까 더한 것도 줬겠는데. 네 월급 이제 나 줘. 나한테 용돈 타서 써. 남편 말이 웃겨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뭐라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내 월급을 왜 네가 관리해?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이번 참에 정리하자. 네 월급 통째로 날 줘. 쥐꼬리만한 생활비로 너무 힘들어. 사실 남편 월급 받아서 마누라가 살림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제 말에 남편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더니 한마디 하더군요. 내가 왜 월급을 통째로 널 줘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 너 믿지 말래. 여자 믿지 말래. 그래서 월급 안 줬다. 왜? 유치하게 짝이 없어서 이걸 꼭 상대해야 되나 싶어서 한마디만 던지고 끝내자 했죠. 우리 부모님 돈 있거든? 내가 10,000원 드리면 20,000원 주는 분이셔. 어찌나 열이 받던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마누라 못 믿을 거면 결혼은 왜 했니? 왜 나랑 사는데? 하고 소리를 질렀죠. 제 목소리에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고 옆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정 선생님이 달려오셨죠. 성질 같아서는 더 물어뜯고 끝장을 봐버리고 싶었지만 부부싸움을 타인에게 보인다는 게 내 얼굴에 침 뱉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남편과의 싸움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죠. 그리고 학원에서는 물론 집에서도 서로가 꽁한 상태로 며칠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수업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도 남편이 보이질 않더군요. 부부싸움 때문인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해서 조심스레 주임 선생님께 물어봤죠. 그랬더니 정 선생님 하는 말이 급한 일 있으시다던데요. 수업은 천 선생님이 대신하기로 하셨어요. 모르셨어요? 저는 몰랐지만 잠시 착각했다는 듯 말을 하고는 제자리로 돌아왔죠. 대체 무슨 일인지 수업 시간에 외출을 했을까 너무 궁금했죠. 그런데 수업을 마친 천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더니 축하드려요. 빌라 사신다면서요? 벌써 두 분 많이 모으셨나 보다. 천 선생님의 엉뚱한 얘기에 눈만 꿈뻑거리고 있는데 평소 말이 많은 천 선생님이 제가 궁금해하는 것을 알기라도 하는 듯 이야기를 풀어놓으시더군요. 2억 8천이라면서요? 잘 샀네. 여기 일대가 학원가라서 빌라 매매가 나오기 힘들거든요. 잘 잡으셨어요. 이사는 언제 오실 거예요? 아 맞다.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혼이니까 화이트로 깔끔하게 하면 되겠네.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남의 입을 통해서 들어야겠어요? 퇴근 후 남편과 대판 싸움이 난 건 당연한 수순 아닐까요? 당신 정말 나 이렇게 화나게 할 거야? 집안 얘기를 남에게 들어야겠어? 그리고 그게 어디 보통 일이야? 학원 앞에 2억 8천짜리 빌라를 왜 샀는데 돈은 어디서 난 거야? 전액 현금이라고? 우리 거기로 이사 가는 거야? 대체 뭔데? 그러자 남편 하는 말에 저는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어요. 미쳤냐? 내가 너랑 거기서 왜 사냐? 그 빌라 우리 부모님 드릴 거야. 뭐? 부모님을 드려? 미친 거 아니야? 당신 미친 거 아니냐고! 저는 최고조 흥분 상태였어요. 뱃속의 아이 역시 제 마음을 읽었는지 발길질을 해대더군요. 저는 잠시 호흡을 가라앉히고 남편에게 따지고 들었죠. 당신은 2억 8천이나 돈을 가지고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나한테 월급 봉투도 주지 않고 생활비랍시고 쥐꼬리만큼 준 거였구나. 친정엄마한테는 약 사드린 10,000원짜리 한 장이 아깝다고 하면서 시댁에는 2억 8천짜리 빌라를 사줬다고? 우리 미래는 없는 거야? 그랬더니 남편 하는 말이 야,
너네 집이랑 우리 집이랑 같냐? 우리 아빠는 교육자셔. 우리 집은 니네 집처럼 시장 바닥에서 장사 안 해. 차원이 다르다고. 뭐라고? 지금 그게 말이야? 시장 바닥에서 장사를 하는 게 뭐 어때서? 언제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면서. 당신은 왜 항상 말이 달라? 제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배가 뒤틀리기 시작해서 인상을 구겼죠. 남편이 그걸 느꼈는지 조금은 차분한 어조로 말을 하더군요. 에이씨, 부동산하고 얘기하는데 하필 천 선생이 옆에서 뉘어들어가지고는. 아무튼 그 천 선생 입 가벼운 건 알아줘야 돼. 그러면서 말을 이어가더군요. 아빠가 계획하시는 일이 있는데 공간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빌라 한 채 사드린 거야. 자세한 건 다음에 일이 좀 정리되면 그때 아빠 통해서 들어. 했지? 저는 너무나 화가 나서 여기서 말을 끝낼 수가 없었어요. 남편을 더 재촉했죠. 공간이 필요하면 임대로 빌릴 수 있잖아. 빌라까지 살 정도라면 일이 크다는 거 아니야? 남편은 제 질문에 꿀먹은 벙어리였어요. 아무리 남편을 들들 볶아도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저는 시아버지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보려고 했죠. 다행히 시아버지께서 전화를 받으셔서 궁금한 것들에 대해 여쭤보려고 하는데 순간 옆에 있던 남편이 제 전화기를 뺏어서 바닥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야? 하면서 또 그 교육자 타령, 또 야채 가게 타령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 집안은 교육자 집안이야. 니네 집안처럼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는 집안인 줄 아냐? 격이 다르다고. 우리 아버지처럼 배운 분은 다 생각이 있으셔. 어른 하시는 일에 다 알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앉아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고. 이 말을 듣자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머리끝까지 폭발을 하고 말았죠. 그래, 이혼해. 이혼하자고 당장. 수준도 맞지 않은 나랑 우리 부모님이랑 어떻게 살 건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네 수준에 맞는 교육자 따님과 결혼하셔. 뱃속의 아이 때문에 모든 걸 이해하고 참고 살려고 했는데 이번 빌라 사건은 못 넘어가겠더군요. 그래요. 빌라 한 채 시부모님에게 사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한테는 10,000원 한 장 썼다고 성깔 부리던 놈이 제 부모한테는 어떻게 2억 8천을 씁니까?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결혼하고 1년 반이나 지나서도 이 모양 이 꼴인데 남편이 제 집을 무시하는 건 평생 고쳐지지 않을 것 같더군요.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는 이혼하는 게 맞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가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못할 줄 아냐? 근데 또 그건 아니야? 애 딸린 상태로 이혼하면 여자가 더 손해야. 정말 남편다운 발언이더군요. 정말 웃겨서 대꾸할 가치조차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한마디 해줬죠. 누가 누굴 걱정해. 누가 더 손해일지는 두고 봐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저는 으름장을 놓았죠. 너무나 억울했어요. 다 참을 순 있어도 제 부모님을 무시한 건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학원도 그만두려고 했죠. 남편과 같은 학원에 있으면 그 싫은 얼굴을 매일매일 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혼 선언을 한 다음 날 바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도 이실직고를 했죠. 이혼하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그간의 사정을 모두 얘기했어요. 그런데 딸이 그것도 뱃속에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이혼을 한다고 하면 부모님께서 다독거리면서 반대하실 줄 알았는데 부모님께서는 그런 고생을 하고 있었냐면서 그동안 왜 얘기를 안 했냐면서 저를 따스히 안아주셨어요. 친정 부모님은 남편 꼴 다시는 보지 말라면서 제 생각과 마찬가지로 당장 학원에 사표를 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학원도 그만두게 되었죠. 그런데도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머리를 꽁꽁 싸매고 있는데 저희 억울해하는 모습을 부모님께서 보시고는 도와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가만히로 안다. 잘해주면 잘해주는 걸 몰라요. 그러니 이대로 있지 말고 복수하자 하시는 겁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저는 바로 콜하고 소리를 쳤죠.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인 저와 마찬가지로 지고는 못 사시는 부모님과 합동으로 작품 하나 만들기로 했죠. 그러기 전에 너 일단 집으로 들어가라. 이혼은 차차 하더라도 집에 들어가서 동태 파악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일이 다 처리되기 전까지는 고분고분 집에 있어. 무슨 말인지 알지? 알겠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그리고 제 뱃속에 아이가 있잖아요. 저 잘할게요. 저 믿으세요. 하고 저는 수그러진 척 집으로 들어갔죠. 그런 저를 보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저는 이를 악물고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사실 저의 부모님은 흥신소를 운영했다가 손을 털고 새 삶을 시작하셨어요. 사실 흥신소라는 게 남의 뒤를 밟는 거라 불법적인 것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선한 사람을 짓밟는 약한 것들도 많고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부모님은 흥신소를 운영하면서도 갈등이 심했었는데 그만두신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아빠는 평소처럼 일을 의뢰받았고 처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 가정이 깨지고 그로 인해 그 가정의 18세 소녀가 스스로 세상을 등진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 후 아빠와 엄마는 죄책감에 흥신소를 접고 지금 하는 야채 장사를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실력을 발휘해서 딸의 복수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모님과 저의 복수의 첫 타깃은 시어머니였어요. 잘은 모르지만 시어머니는 약간 여자로서 이상 야릇함을 가끔 뿜어내시곤 해요. 시아버지 앞에서는 한없이 다소곳하게 행동하지만 속에 담고 있는 에너지는 끼가 많다고나 해야 할까요? 아무튼 그런 분위기에 반전이 있는 모습도 여러 번 보여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전통 찻집을 운영하시는데 찻집을 운영하면서도 매출에 대해 한 번도 깊게 생각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찻집을 하는 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건지 대체 알 수가 없었죠. 그리고 가끔 볼 때마다 술에 취해 퇴근을 하셨어요. 만취할 정도는 아니지만 술을 마셨다는 걸 상대가 느낄 정도로요. 엄마, 이상해. 전통 찻집 사장님에게서는 차향이 나야 하는데 우리 시어머니한테선 늘 술 냄새가 풍겨. 아마도 내 생각인데 손님들이 다 빠져나가고 셔터문을 내린 후에 혼자서 홀짝거리는 게 아닐까 싶어. 왜 그런 여자들 있다잖아. 스트레스를 술로 푸는. 글쎄다. 엄마 경험으로는 그게 술 냄새가 아니라 구린 냄새야. 반드시 뭐가 있어. 뒤를 밟아보자. 저희 부모님은 냄새를 맡으셨고 며칠째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전통 찻집 근처에 차를 대놓고 염탐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알게 되었죠. 찻집 셔터문을 내리고 혼자서 마시는 술이 아니라 그 시간에 상간남과 함께 한다는 것을요. 게다가 참 통도 크신 분이에요. 늘 알딸딸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시더군요. 운영하는 찻집과 집이 그리 멀지 않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하신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문제는 아주 쉽게 풀렸죠. 안 싸더니 그간 운이 좋으셨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상간남을 코앞에 두시고 짧은 거리라 생각하고 음주운전까지. 암튼 보통은 아닌 여자다. 자신보다 대여섯 살은 적어 보이는 상간남 품에 안겨서 술을 마시며 시시덕거리는 모습과 그 술 기운으로 운전석에 앉아 운전하는 모습까지 저희 부모님은 모든 걸 사진으로 남기셨죠. 그리고는 일단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앞차 운전자가 음주를 한 것 같다고요. 차가 비틀거린다고요. 그랬더니 바로 경찰이 출동을 했다더군요. 물론 상간남이 옆좌석에 앉아있을 때 신고를 했고 상간남과 함께 입건이 되었죠. 상간남은 음주운전자 방조죄로요. 여기까지는 부모님과 저의 시나리오였지만 그 뒤로는 각본 없이도 엄청 재미난 일들이 펼쳐졌죠.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은 시아버지는 이미 혈압이 오를 대로 오른 상태였어요. 윗옷을 걸치면서 중얼중얼 하시더군요. 잠잠하다 했더니 이 옆편네가 또 사고를 쳤네. 찻집 하나 차려주면 조용히 있겠다더니 찻집 차려준 지 얼마나 됐다고. 아이고 귀찮아. 이번엔 아예 운전면허증을 없애버려야겠어. 신발을 신고 나가시려는 시아버지를 제가 붙잡았죠. 아버님, 저도 같이 가요. 시어머니 일인데 집에 있기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뵙고 나서 저도 제 집으로 갈게요. 저는 모든 걸 알고 시댁에 미리 가 있었죠. 그리고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척 시아버지를 따라 나섰죠.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말로 음주운전 하신 거예요? 상습적이시라고요? 그럼 안 되죠. 모든 걸 다 알면서 저는 전혀 모르는 척, 걱정하는 척 눈물까지 보였죠.
시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이시고 시아버지께서는 못마땅해서는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차 두고 출근하라고 했잖아. 집에서 찻집까지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늘 운전이야? 경찰은 시아버지에게 동승자 얘기를 했고 동승자를 쳐다보던 시아버지는 금세 낌새를 채고 말았죠. 뭐야? 젊은 놈까지 끼고 앉아서 술 마셨냐? 이런 역현애가 지금 돌았나? 제정신이야? 나이가 몇 살인데 바람을 피우고 지랄이야? 너 당장 이혼해. 더 이상 너하고는 못 살겠다. 그런데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려 빌어도 모자랄 판에 시어머니는 두 눈을 크게 뜨고서 시아버지에게 맞짱을 붙는 겁니다. 마치 그간 벼르고 있던 사람처럼요. 바람 아니야. 이 노인네야. 사랑이야. 네가 사랑을 알아? 맨날 돈. 마누라 마음 하나 모르는 인간이 알턱이 없지. 내가 너 같은 인간과 30년을 산 게 분하고 억울하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찾아갈 테니 당장 이혼해. 적반하장도 요분수지. 시어머니의 속사포 같은 말에 시아버지는 어리나가 계시더군요. 시부모님 사이에 이런 내막이 있을 줄이야 정말 꿈에도 눈치를 채지 못했죠. 외롭다고 해서 찻집 차려줬잖아. 당신 원하는 거 다 해줬더니 뭐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이혼을 하자고? 내가 정말 복장이 터진다. 내가 외롭다는 뜻을 정말 몰라? 내가 언제 찻집 차려달래? 내가 원하는 건 오순도순 가족들이 함께 있는 거야. 당신은 학교에 가면 5번쯤이나 돼서 들어오잖아. 아들 하나 있는 거 그 자식도 집이랑 똑 닮아서는 엄마한테 한마디를 따뜻하게 안 하지. 근데 내가 집구석에 있고 싶겠어? 차라도 팔고 술이라도 마셔야 제정신으로 살지. 시어머니의 외침에 시아버지는 조금 긍정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안아드리면서 토닥거려 주었죠.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시아버지는 왜 매일 늦게 퇴근을 했을까요? 사실 고등학교 선생님들 요즘은 자율학습이 없기 때문에 일찍 끝나잖아요. 그런데 왜 시아버지는 매일 12시가 되어야 귀가를 하셨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왜 늦는지를 시어머니가 모른다는 것도 의아했죠. 저는 이런 정보를 또 제 부모님에게 드리고 부모님과 같이 시아버지의 뒤를 본격적으로 밟았죠. 시아버지에 대해 말씀드릴 것 같으면 시아버지는 현직 국어교사로 계시죠. 퇴직이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으셨죠. 신춘문예에 당선된 시인이기도 하고 국어 교과서를 집필한 이력도 있는 분이셔서 국어 교사들 사이에서는 꽤 인정받고 명성이 있는 분이시죠. 그리고 자신의 캐리어로 퇴직 후에는 학원을 여실 계획도 가지고 계시죠. 퇴근을 했으면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눴으면 이혼하자는 소리는 안 나왔을 텐데 대체 왜 집으로 안 가고 시아버지는 어딜 가는 걸까? 시어머니처럼 딴 살림이 있는 건가? 정말 궁금하더군요. 다음 날 바로 저희 부모님은 시아버지의 뒤를 밟으셨죠. 저도 부모님을 따라 나섰죠. 시아버지가 퇴근 후에 가는 곳은 다름 아닌 남편이 2억 8천 현금을 주고 매매한 빌라였어요. 시아버지가 퇴근 후에 빌라에 들어가면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 몇몇이 그 빌라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그제야 저는 감을 잡았어요. 그 빌라는 시아버지의 개인 교습소였어요. 우리 시아버지 과외하시는구나. 근데 이 일을 어쩜 좋아? 퇴직이 1년도 안 남으셨는데 내가 이거 교육청에 찌르면 불명예 퇴진인데. 엄마와 저는 퀴즈를 불렀어요. 이거야말로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쉬운 일이죠. 퇴직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외하다 걸린 거 그거 하나도 안 억울해. 불명예 아니다. 네 시아버지 그간 돈 벌어서 네 시어머니 찻집도 척척 차려줄 정도로 아주 많이 해잡수셨어. 통장도 돈 많을 거야. 그러니 하나도 안 억울해. 이제는 그만 쉬셔도 되겠는데 뭘. 두어 시간이 지나자 앞서 들어간 고등학생들이 빌라 안에서 나오더군요. 아빠는 그 학생들의 모습도 사진을 찍어 두셨죠. 그리고 이어서 또 3명의 학생이 그 빌라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이제야 알게 됐죠. 남편이 왜 2억 8천 현금을 주고 학원가에 빌라를 구입했는지를요. 남편은 학원가에 위치한 빌라를 개인 과외 교습소로 활용할 목적이었던 거예요.
학원가에 교습소를 차려야 교통편이 편리해서 아이들이 모이거든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곧 있을 퇴직을 위해 미리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남편이 왜 빌라 매매를 비밀에 붙였는지도 이제야 알 것 같더군요. 원래 빌라는 주거용이지 학원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이 아닌데 현재 교직에 있다 보니 눈을 피하기 위해 빌라를 선택했고 이미 고액의 돈을 받고 과외를 하고 있던 중이더군요. 현직 교사가 돈을 받고 과외를 하는 건 엄연한 불법이거든요. 일이 너무 쉽게 끝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여러 컷의 사진을 찍어 두셨어요. 이어 저의 부모님은 시아버지의 불법 개인 교습 자료를 만들고 이를 뒷받침할 사진들을 찍어두고 시아버지가 현재 근무하는 학교 관할 교육청에 사진과 자료들을 보냈죠. 부모님과 저의 계획대로 난리가 났죠. 그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남편을 찾아왔더군요. 곧 쓰러질 듯 휘청거리면서 하는 말이 아들아, 어떡하냐? 누군가가 신고를 한 모양이야. 이제 이 아비 어떡하냐?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보다. 퇴직이 1년도 안 남았는데 퇴직금에 연금까지 못 받는 거 아니야? 그간 숨어서 많이 해먹었으니 조금만 더 참을걸. 괜찮다는데도 너는 왜 그 빌라를 2억 8천이나 주고 덥석 사가지고는 이 사달을 만들어? 다 너 때문이다, 이 자식아. 아들이 아빠 인생을 이렇게 망쳐놔? 시아버지는 모든 걸 남편의 잘못으로 몰았어요. 그러자 남편이 화를 내더군요. 아버지가 학원가에 빌라 나오면 바로 매매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전에 개인 교습하던 곳은 학원과 너무 멀다고요. 그리고 제가 빌라 사지 말고 내년에 그냥 건물 상가 사서 전문학원으로 등록하자니까 아빠가 뭐라고 하셨어요? 학원 차리면 부대 비용 많이 들어가니까 빌라에서 개인 교습소 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아빠 입으로 그러셨잖아요. 네, 참. 일이 이렇게 되니까 제 탓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두 부자가 말싸움을 하는데 그 구경도 볼만 하더군요. 저는 뒤에서 두 사람의 얘기를 듣는데 웃음이 나오는 걸 참느라 힘이 들었죠. 시아버지는 학교에서 쫓겨났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죠. 평생 학교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명예가 날아가 버렸으니 그 상실감과 원망이 엄청나더군요. 도대체 누가 찌른 거야? 내 손에 잡히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잡아 족쳐버릴 거야. 시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고 저는 뒤에서 당신 찌른 사람 여기 있어. 바로 나야. 하며 후하하 킥킥거리며 웃었죠. 시장에서 야채 가게 하시는 내 부모님만 비웃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무튼 시아버지는 그렇게 개인 교습과 관련된 경찰 조사와 함께 시어머니가 낸 이혼 송장도 함께 받아들고 일을 처리해야 했죠. 퇴직 후에는 본격적으로 개인 과외를 해서 큰 돈을 손에 쥘 줄 알았는데 시아버지의 계획은 저와 저의 부모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틀어져 버린 거죠. 다음은 제 남편에 대한 복수를 시작했어요. 남편의 복수도 어렵지 않았어요. 누워서 떡 먹기나 다름없었죠. 시아버지의 뒤를 밟다가 남편의 구린 것도 잡아버렸으니까요. 사실 남편은 저와 살면서 매주 주말 오전이면 약속이 있다고 나갔었죠. 자전거 타는 모임이라고 그러면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아침이면 집을 나섰는데 그게 바로 자전거를 타러 간 게 아니라 과외를 하러 갔던 거였더군요. 남편은 학원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주말이면 수학 과외를 따로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남편 역시도 일이 수월하게 끝날 것 같았죠. 학원에 등록된 강사 역시 학원 외부에서 개인 교습을 하면 안 되거든요. 30일 이상 2명 이상의 학생에게 교습을 하게 되면 엄연히 사설교육기관으로 정의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남편이 산 빌라 안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은 제가 다 아는 얼굴들이었어요. 남편은 학원 원장님 모르게 개인 과외를 한 것도 모자라 상도덕도 없더군요.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의 아이들을 빼돌려 개인 교습을 시켰던 거였어요. 저는 이 사실을 학원에 알렸고 원장님은 크게 화를 내셨죠. 그렇잖아도 학생들이 적어서 학원 운영이 어려운데 그 학생들을 빼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게 이런 거네. 원장님 하면서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그러더니 우리 학원생들을 개인 과외를 빼돌려? 당신 해고야. 그리고 법적 책임 물을 거고 보상도 받을 거니까 당장 보따리 싸서 나가.
원장님, 그게 아니라요. 학생 엄마들이 저더러 과외를 해달라는데 제가 어떡하겠어요. 그저 학생들 성적 올려주려고 했을 뿐입니다. 전 잘못 없어요. 너 사람을 지금 물로 보는 거냐?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너 같은 인간이랑 상종하기 싫으니까 법의 처벌이나 기다려. 하고는 침을 퇴 뱉고서는 원장실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렇지 않아도 학생 수가 줄어들고 학원 간의 경쟁이 심해서 원장님의 걱정이 쌓여만 가는데 남편이 이런 일을 저질러 원장님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엄마와 아빠의 도움으로 시아버지와 남편이 해서는 안 될 개인 가외의 덜미가 잡혔고 시어머니의 바람과 습관적인 음주운전도 경찰에게 적발이 됐죠. 이걸로도 제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뒤통수를 더 날릴까 부모님과 제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마침 하늘이 절 도와주더군요. 저와 제 가족을 무시했던 시댁 식구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겁니다. 과외를 하려고 산 빌라를 사기당한 거였어요. 학원가에서 빌라 세대수가 맞지 않고 매매가 나온다고 한들 빨리 이루어져 버리기 때문에 남편 마음이 조급했을 거예요. 그래서 앞뒤 문서 확인도 하지 않고 2억 8천을 현금으로 집주인도 아닌 사기꾼에게 현찰로 보낸 거였어요. 남편이 부동산을 자주 다니면서 매물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마침 사기꾼이 급해 보이는 남편의 상황을 눈치채고 문서를 위조해서 빌라의 소유권을 속인 거였어요. 멍청한 인간.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등기부 등본도 확인도 하지 않고 말이죠. 그 사기꾼이 등기부 등본을 뽑아서 줬다고 해도 당연히 한 번 더 자신이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했다면 거리로 나앉을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따지고 보면 다 자업자득이죠 뭐. 이를 알게 된 남편은 경찰을 쫓아다니며 애원을 했고 변호사에게도 물어봤지만 돈을 찾을 방법은 쉽지 않았죠. 남편은 땅을 치고 통곡했어요. 내 돈. 어떻게 해서 모은 돈인데? 하면서 펑펑 울어대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고소하던지요. 이렇게 해도 저도 이제는 시댁과 정리를 할 때가 왔죠. 일단 시어머니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받으셨고 이제 자신의 삶을 살 거라고 큰 소리를 치시더군요. 물론 상간남과 새로운 인생을 사신다고요. 일단 이혼 소속을 밟고 계셨고 전통 찻집을 정리해서 그 돈으로 작은 전셋집을 얻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짐을 싸서 집을 나가셨는데 집을 나간 지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오셨더군요. 이 나이에 사랑은 무슨... 그 꽃제비한테 속았어. 이혼하고 오면 같이 살자더니 전세금 가지고 내뺐어. 이를 어쩌면 좋아. 하시고는 목 놓아 우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하던 사랑 타령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평생을 몸담았던 교직에서 불명예 퇴진을 당하고 믿었던 부인에게서 배신당하고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했죠. 시간이 좀 흐른 뒤에 학원 강사를 해도 되겠지만 글쎄요. 연세도 있으신데 그게 쉬울까요? 역시 학원생들을 빼돌려 개인 과외를 서슴지 않았던 남편 역시 더 이상 학원가에서는 발을 디디지 못하게 되었죠. 학원가 역시 입소문이 빠르고 원장님들이 문제없는 강사를 선호하니까요. 남편은 이제 학원에 가기엔 글렀다면서 개인 과외를 알아보더군요. 제 뱃속의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태어날 때가 되었죠. 저는 이 집안에서는 제 소임을 다한 것 같아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던졌죠.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제 앞에서 의기양양하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더군요. 이혼 서류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서는 제 앞에서 벌벌 떨더군요. 내가 잘못했어. 우리 태어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이혼만큼은 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며 저에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싹싹 빌었지만 저는 시간을 되돌리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시장에서 큰 야채 가게를 운영하는 줄 알고 결혼을 승낙한 시부모님. 그리고 아픈 엄마에게 약 사준 걸 가지고 트집을 잡았던 남편에게 저는 제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벌을 내리고 이혼 소송장을 던지고
집을 나와버렸죠. 지옥통에 빠져 울부짖고 있는 시댁 식구들을 뒤로하고 나오는데 속이 다 후련하더군요. 이런 집구석의 일원이 되지 않고 빠져나온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앞으로 저에게 다시 사랑이 찾아온다면 이제는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 사귈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저의 뱃속에서 응애하며 예쁜 딸아이가 나올 예정이에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야채 가게도 곧 오픈을 하죠. 예쁜 딸과 제 2의 인생을 살 저의 멋진 미래를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야채 가게도 대박이 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